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과거 금리 사이클에 따른 시장 흐름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제 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긴축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시장의 정점은 어디서 찍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사이클에 따른 시장 흐름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겹쳐놨어요. 하나는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하나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를 겹쳐놨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빨간색이 연준의 기준금리거든요. 빨간색. 이 금리 상태를 보면은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 있죠. 후반부. 이 후반부에 갔을 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역전이 되기 직전으로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예요. 따라서 중앙은행의 그 금리를 따라다니게 되죠. 정책금리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대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지금은 이제 금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둔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년물 입장에서는 서서히 경제를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그 오르는 폭이 단기물에 비해서 굉장히 형편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아요. 어쨌든 2년물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 줄어들면서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는 조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죠. 왜냐면 이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한번 위기가 왔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금리를 좀 내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 때 이제 이머징 마켓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털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개방 이후 값싼 자산을 순식간에 매입하면서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게 하는 흐름으로 이제 연계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이클의 금리 인상 후반부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금리 인상 상단 사이클 후반부에 갈 때 그 전에 이미 장대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직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서 거의 플랫한 현상이 나타나다가 거의 금리 인상 동결이 끝난과 동시에 장대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0년물, 2년물 기준인데 10년물과 3개월물 여기서는 금리 역전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났었습니다. 10년물과 3월물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장단기 금리 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 시기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탑을 찍었던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지표는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금리 유지 기간 이게 과연 다음 금리 사이클의 상당 관계와 무슨 영향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시기에는 거의 뭐 금리가 10%였거든요. 기준금리가. 근데 거의 3%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는 저금리라고 한다면 2%에서 3%는 굉장히 저금리예요. 1990년대 초반에서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쭉 하다가
저금리가 유지된 기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2년입니다. 2년. 2년 정도 저금리 유지하고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상단은 이제 이전 금리 상단까지는 회복을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저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 때는 당연히 이전 수준으로 못 돌아가죠. 왜냐면 부채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보다는 금리를 올렸을 때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확 내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들었던 저금리 수준보다는 더 많이 내리죠. 그래야만 방어가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부채 문제들 그리고 버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조금 좀비 기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용시장에서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닷컴 버블 당시에서는 금리 하단이 대략적으로 한 1% 전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금리 유지 기간도 약 2년은 좀 안 됐어요. 2년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 그래서 이때는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저금리가 유지됐었고요. 이때는 2년 가까이 저금리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릴 때 마찬가지로 이때보다 또 더 많이 부채가 증가됐겠죠. 그러면서 금리 상단은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5% 초반대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또 텐트럼이 발생되죠.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죠. 텐트럼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금리 못 받아들여 이렇게 딱 신호가 오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는 금리만으로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2008년 금융 위기에 당시 유동성 위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말고도 연준에서 자산을 매입해야 되는 M2 정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MP2 정책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금리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앞전보다 상당히 길죠, 지금. 거의 뭐 6년? 6년 정도 되죠. 5에서 6년 정도 저금리가 너무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당연히 저금리가 오래 유지된 만큼 뭐 연준에서 자산 매입까지도 했겠다. 저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되죠. 이 기간에.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경제 회복이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또 금리를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의미가 경제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 금리를 또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9월에서 12월. 2017년부터 금리를 이제 연달아 계속 올렸잖아요. 계속 올리다가 2018년 후반부에 뭐가 있었죠? 텐트럼이 발생하죠. 텐트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연준이 그때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알겠다.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때 당시에 연준은 금리 목표를 3.25% 정도 잡았어요. 3.25%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중립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밀고 나갔는데 결국 시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2.5%까지 밖에 못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동결 사이클로 넘어가고 다시 이제 각종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코로나가 또 같이 겹치면서 제로금리까지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빠르면 내년 3월,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에 4월쯤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2020년 3월에 제로금리가 내려왔으니까 2022년 5월, 6월 이때쯤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번에는 저금리 유지 기간이 2년이 살짝 넘는 수준. 그러니까 이때 수준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금리를 이제 기존의 고점이 여기였는데 그래도 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저금리 유지 기간뿐만이 아니고 유동성 투입 규모를 같이 봐야 돼요. 2008년 때는 저금리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MP2 정책이 일어나면서 자산 매입 이만큼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시장에. 이 전까지는 MP1 정책이었기 때문에 뭐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하는 이 기울기를 보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장기간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뻥 뛰죠, 이렇게. 그래서 금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텐트럼이 좀 더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연준은 금리 타켓을 이 정도로 잡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3.2에서 3.5% 요 사이 요 정도 수준까지 잡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시장이 무너진 거는 이런 많은 영향들이 있는 거죠.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투입됐고 저금리도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됐고 그러면서 당연히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 사이클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시장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상 초반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금리 인상 초반에는 뭐 1% 이하에서는 여전히 저금리가 맞긴 하니까. 근데 1%가 넘어가고 1.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면서 슬슬 시장에서도 이제 반응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결국 2.5%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고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차대조표를 추가적으로 여기 올려놨죠.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발생시킨 거거든요. 기존에 거의 1조, 대차대조표가 1조에서 4.5조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3.5조가 늘어난 거죠. 3.5조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로 보면은 한 4조로 일단 약 4조에서 어디까지 늘어났나요, 지금? 여전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진 않겠죠. 근데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늘긴 늘 겁니다. 근데 상당히 완화되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이제 대충 보더라도 9조 원대는 아니고 한 8조 8천억 정도.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거의 4.5조 달러에서 4.8조 달러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때는 대략적으로 3.5조 달러가 늘었고 이번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4.8조가 늘어난 거예요. 대차 대조표만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끔찍하죠,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도 보세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투입한 거랑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투입한 거랑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MP1 정책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MP2 정책 구간. 여기는 MP2가 아니에요. MP3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들의 재정정책이 또 추가가 돼요.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럼 재정정책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기간이
한 2년 조금 넘게 진행됐더라도 이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동성이 투입됐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면 과연 여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리 사이클과 시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사이클상 시장의 정점은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수십 년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자본 이탈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즉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시장 정점이 미국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의 시장 정점이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대체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기준 금리 사이클 후반부가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중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접하게 보면은 뭐 이때죠.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2018년 초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점이 나왔어요. 시장 정점이. 그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후반에 정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금리 인상 거의 상단에 도달했을 때. 근데 이머징 마켓과 그 외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의 탑이 나왔습니다. 시간차가 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또 이게 유동성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회수되는 속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번에는 물론 가능성입니다. 100%가 아니고 가능성이에요. 이버닝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중반에서 정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금리 상단 영역에 대한 분석이죠. 과연 금리 상단 영역이 어느 쯤일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정점과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상단 영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저는 1.5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1.5 전후. 이 정도 수준. 금리가 회복이 될 때, 뭐 1% 이하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저금리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1%가 넘어가고 그리고 1.5%를 넘어서 2%를 향해 가는 그런 흐름. 요 정도 수준. 이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상단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영역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과 12월 FOMC 점도표 당시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금리 추이를 보면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준금리 흐름인데 9월 당시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가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뭐 롱텀 기준에서 1% 초반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롱텀에서는 어쨌든 1% 초반대가 시장에서는 그 정도가 그래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보통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금리를 올리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 기준으로 시장에서 보는 금리는 1.4%, 1.5%, 이게 1.5%니까 1.6% 정도 되네요. 시장에서는 1.6% 정도. 그리고 기울기가 보면 여기서 갑자기 확 꺾였죠. 완만하게. 여기까지는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올리더라도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금리 예상이.
거의 비슷하거나 한 번 더 올릴 정도? 즉 시장에서는 2% 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근데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상단을 2.5%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9월 당시에서도 롱텀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올릴 그 금리의 목표는 2.5%였어요. 이번에도 이거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조금 앞당겨지면서 2024년에 이미 2%를 넘길 것이다라고 전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더 이상 올리지 못한 건 시장이었어요. 시장에서 텐트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계획했던 상단까지 못 올리고 더 이상 못 올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금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보면은 1.6% 전후잖아요. 지금 1.5에서 1.6% 전후 이 수준을 살짝 넘을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2022년에 세 차례, 2023년에 세 차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2년은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부. 그래서 이때는 시장에 무슨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꼭지를 찍고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5에서 1.75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영역을 금리 상단이라고 놓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2023년은 금리장 사이클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 그리고 특히 이걸 쪼개서 보면은 2023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그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2023년 4분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상단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앞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바뀐 거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 나서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제 같이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이클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 즉 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한 것도 이전 사이클보다 많은데 이거 플러스 정부의 재정적 수채로 풀린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투입이 됐어요. MP3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동성이 투입된 이후 맞이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2008년 때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죠. 처음으로 이제 몇십 년 만에 연준의 자산 매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플러스 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이제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 금리 인상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세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텐트럼 자체가. 그리고 시장은 일단 연준이 제시한 금리 2.5%, 즉 2%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진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전 사이클에서는 일단 2.5%에서 텐트럼이 발생했어요. 근데 다시 금리 목표를 2.5% 잡는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환경 자체가 이때랑은 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환경은. 여기서 만들어진 환경에서는 일단 2.5%가 한계였어요. 기준금리. 여기서 만들어진 환경은 또 다르죠. 이때보다 좀 더 끔찍하죠. 유동성의 투입과 뭐 부채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늘어난 좀비 기업들, 한계 가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2.5%까지 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2%대까지는 좀 힘들게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에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금리 상단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서 시장에서 텐트럼이 발생하잖아요. 긴축 텐트럼이.
근데 긴축 텐트럼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요국의 성장 지표들이 다 둔화가 됩니다. 이 현상이 먼저 나타나요. 이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그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를 더 좀 점점 안 좋게 보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니까 정책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고 2년물. 이런 상황이 겹쳐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2023년의 후반부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죠, 지금.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아마 더 많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점점점 다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내년에.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2023년 어느 시점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 지켜볼 이제 지표를 이렇게 압축시켰어요. 일단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보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거는 코스피랑도 관련이 있어요. 특히 수출 데이터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반도체 데이터가 언제 꺾이는지, 그러니까 꺾인다라기보다 언제 둔화가 나타나는지.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률이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이미 발표된 지표들을 보니까 2021년보다 2022년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는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피크를 찍은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2022년부터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경상수지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경상수지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수출량과 수입량 있잖아요. 그거는 2021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한다, 뭐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2023년에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사이클 상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금리 상단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성장 둔화가 먼저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내년에 살펴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사이클에 따른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요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도달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또는 거의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은 아마 이번에도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직전 사이클의 여러 뭐 저금리 유지 기간 그리고 유동성 투입 규모 이런 거를 봤을 때 연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준금리 2.5%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3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 사이클 상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시장을 대비하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